1944년 9월 말 프랑스 낭시 근처에 급조된 독일 기술평가시설에서 제5기갑군의 공병 장교들과 전차 지휘관들이 최근 교전에서 발생한 전장 손상 보고서와 노획된 미군 장비를 검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M4 셔먼 중형 전차의 전투 성능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전차병들은 셔먼에 토미 쿠커와 론슨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별명은 매번 불이 붙는다고 광고했던 담배 라이터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이 별명은 셔먼 전차가 관통당하면 쉽게 불이 붙어 승무원실에 놀랄 만큼 빈번하게 화염이 뿜어져 나왔다는 독일 전차병들의 관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교들의 책상에 놓인 보고서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미군 기갑부대는 계속 전진하고 싸우며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독일 분석가들 앞에 놓인 기술적 질문은 단순하지만 심오했습니다. 그렇게 명백한 약점을 가진 전차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효과적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개별적인 기술 사양을 검토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설계 철학을 이해하는 것에서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개별 차량의 우수성보다는 생산 능력, 기계적 신뢰성, 그리고 작전 지속성을 우선시하는 철학이었습니다. 낭시 동쪽의 구릉진 농지에서 이어지는 몇 주 동안 펼쳐질 아라쿠르 전투는 독일의 가장 정교한 기갑 기술에 맞선 미국의 이러한 공학적 접근 방식의 궁극적인 실전 시험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독일 평가팀의 회의로는 그들의 기술 기준에 따르면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1943년 북아프리카에서 노획된 셔먼 전차를 처음 검사했을 때 독일 공병들의 보고서에는 독일 기갑 교리에 위배되는 수많은 설계 결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포는 대부분의 목표물에 대해서는 적절했지만 독일의 장포신 전차포에 비해 관통력이 부족했습니다. 셔먼의 장갑 방호력은 차체 전면 50mm에서 측면 38mm에 불과하여 독일의 중전차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초기 모델의 셔먼에 장착된 가솔린 엔진과 탄약 적재 방식이 화재 위험을 야기했는데 독일 공병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설계 결함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시기에 독일 기술 정보 보고서는 이러한 약점들을 강조하며 셔먼이 질적 열등함을 양으로 만회하려는 미국 산업의 시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개별 전투에서의 전술적 우위를 위해 중장갑과 강력한 무장을 갖춘 티거와 판터 전차를 생산했던 독일의 공학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독일 교리는 전차 대 전차 전투에서의 우월한 성능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가정했으며 이러한 기준에서 셔먼은 취약해 보였습니다. 독일 기술 분석가들이 처음에는 간과했던 것은 미국 공병들이 완전히 다른 일련의 매개 변수에 최적화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셔먼의 설계는 전장 그 자체를 훨씬 뛰어넘는 전략적 요구사항을 반영했습니다. 1940년과 1941년 미군 계획자들은 두 개의 대양을 넘어 여러 대륙에서 동시에 싸울 수 있는 기갑 전력을 어떻게 투사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M4 개발의 모든 주요 설계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전차의 비교적 작은 크기, 길이 5.89m, 내업이 2,062m는 표준 철도 차량의 적재 한계와 리버티 선박의 화물칸에 맞도록 했습니다. 셔먼은 대부분의 변형에서 약 27.2톤의 무게를 가졌는데 이는 기존 교량이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가벼웠고 사용 가능한 운송 수단을 통해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양 덕분에 미국은 전국 각지의 시설에서 셔먼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어떤 작전 지역으로든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1982년부터 1945년 사이에 미국 산업은 다양한 모델의 셔먼 전차 약 49,934대를 생산했는데 이는 독일의 제조 능력을 압도하는 생산 속도였습니다.
이러한 산업 생산 능력 자체가 개별 차량의 성능에 집중했던 독일 공병들이 맞서기 어려웠던 일종의 군사기술을 대표했습니다. 셔먼의 기계 설계는 최대 성능보다는 신뢰성과 정비 용이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이전 미군 전차 프로그램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M4의 동력 장치 옵션에는 가솔린 및 디젤 변형이 모두 포함되었지만, 대부분은 라이트 R977 구기통 성형 항공기 엔진 또는 포드 GAA V4 카드 엔진의 변형을 사용했습니다. 이 엔진들은 수명 연장과 유지 보수 요구 사항 감소를 보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제한하여 최대 성능 잠재력 이하로 작동되었습니다. 항공기 기술에서 차용한 성형 엔진 설계는 몇 가지 공학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공냉식 구성은 전투 중 손상될 수 있는 복잡한 액체 냉각 시스템의 필요성을 없앴습니다. 성형 배열은 열을 고르게 분산시켰고, 전체 엔진을 제거하지 않고도 야전 환경에서 개별 실린더를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군 정비 교리는 엔진이 정비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가정했으며, 셔먼의 설계는 신속한 동력 장치 교체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훈련된 승무원은 야전에서 몇 시간 내에 셔먼의 엔진을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었는데, 이는 더 복잡하고 밀집된 엔진을 가진 독일 전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정비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비 용이성은 곧 작전 가용성, 즉 특정 시점에 실제 전투 작전이 가능한 전차의 비율로 직결되었습니다. 변속기와 구동계는 이러한 신뢰성 중심의 철학을 이어갔습니다. 셔먼은 독일 설계만큼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극도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작동이 간단한 싱크로메시 변속기를 사용했습니다. 넓은 궤도는 전차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면 압력을 약 89.6kPa kPa로 낮췄습니다. 이 지면 압력은 많은 더 무거운 독일 전차보다 낮았으며, 셔먼에게 부드러운 지형 조건에서 뛰어난 야지 기동성을 제공했습니다. 형하장치 시스템은 대부분의 변형에서 수직형 볼류트 스프링 형하장치 VVSS를 사용했는데, 이는 전장 손상을 흡수하고 계속 작동할 수 있는 간단하고 견고한 설계였습니다. 각 서스펜션 보기에는 독립적으로 장착되어 있어 하나가 손상되어도 전체 시스템이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궤도 설계는 강철 신발의 탈착식 고무 블록을 통합하여 내구성과 함께 야전에서 손상된 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을 결합했습니다. 이러한 공학적 결정은 개별 부품이 자주 정비를 필요로 하더라도 우수한 군수 및 유지보수 시스템이 전차를 작동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는 미국의 확신을 반영했습니다. 셔먼에게 악명 높은 독일어 별명을 안겨준 화재 위험은 미국 작전 환경 내에서 공학적으로는 합리적이었지만 전술적으로는 비쌌던 특정 설계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기 셔먼 모델은 주포 탄약을 스폰슨, 차체 측면의 격실에 보관했는데, 이곳에서는 장전수가 탄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관통탄에도 취약했습니다. 75mm 철갑탄과 고폭탄은 독일 대전차포에 맞으면 발화하여 치명적인 탄약 화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우수한 중량 대비 출력비와 신뢰성을 제공했지만, 엔진실이 관통될 경우 디젤 연료보다 더 쉽게 연소되었습니다. 독일 기술 정보 보고서에는 셔먼의 스폰슨이나 엔진 갑판에 관통탄이 명중하면 빠르게 화재가 발생하여 승무원에게 대피할 시간이 몇 초밖에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잦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성은 계산된 타협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미국 정비사들에게 익숙했고, 가솔린 동력 장치 생산 능력은 엄청났으며, 연료 자체는 기존 보급망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계획자들은 전략적 지속성을 위해 전술적 취약성 증가를 받아들였습니다. 화재 문제는 무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야전 경험에 대한 미국 시스템의 신속한 공학적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44년 초 병기 공병들은 해결책인 습식 탄약고를 개발하여 구현했습니다.
이 개조는 탄약을 물과 글리콜 용액으로 채워진 자켓으로 둘러싸인 차체 바닥 수준의 격실로 재배치했습니다. 관통탄이 이 격실을 맞으면 액체가 열을 흡수하여 발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개조는 기존 전차에도 개조 장착될 수 있었고 1944년 초부터 모든 신규 생산 전차에는 습식 탄약고가 통합되었습니다. 에버딘 시험장에서의 시험 결과 습식 탄약고는 탄약 화재 발생률을 약 80%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1984년에 도입된 후기형 716mm4 변형은 향상된 탄약 보호 기능을 갖춘 포탑 설계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진화적 개선 주기, 장비를 전장에 투입하고 전투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조를 시행하고 업데이트를 배포하는 방식은 초기 완벽함보다는 적응성을 중시하는 미국의 공학적 접근 방식을 대표했습니다. 반대로 독일 전차는 제조 인프라가 개조를 쉽게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알려진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계속 생산되었습니다. 셔먼의 승무원 인체공학은 독일 공병들이 의아하게 여겼던 미국 설계 철학의 또 다른 측면을 반영했습니다. M4의 내부는 당시 기준으로 좁았지만 대부분의 독일 전차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전차장은 여러 개의 시야 확보 블록을 갖춘 큐폴라에서 탁월한 시야를 확보한 높은 위치에 앉았고 후기 모델에는 회전식 잠망경도 포함되었습니다. 포수와 장전수 위치는 여전히 제한적이었지만 비교적 효율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방 기관총 사수와 조종수 위치는 변속기 하우징으로 분리되어 각 승무원에게 정해진 작업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배치는 승무원 효율성이 무기 성능뿐만 아니라 장시간 작전 동안 승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미국의 인식을 반영했습니다. 판터와 같은 독일 전차는 우월한 장갑과 무장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을 더 좁은 공간에 배치하여 장시간 작전 중 피로를 증가시켰습니다. 셔먼의 설계는 전차가 장기간에 걸쳐 오랜 시간 작동할 것이라고 가정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승무원 효율성이 최고 전투 성능만큼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셔먼의 장갑 설계는 독일 기준보다 가벼웠지만 단순한 두께보다 더 많은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공학적 솔루션을 통합했습니다. 차체는 주조 및 용접 구조를 사용했으며 대부분의 모델에서 전면 경사 장갑판은 수직에서 56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사는 발사체가 비스듬하게 관통하도록 하여 장갑의 유효 두께를 증가시켰고 도탄될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대부분의 변형에서 일체형으로 주조된 포탑은 이음새와 모서리의 약점을 제거했습니다. 미국의 야금 기술은 독일의 표면 경화 장갑 기술만큼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방대한 생산량에 걸쳐 일관된 품질을 생산했습니다. 모든 셔먼은 사양을 충족하는 장갑을 가지고 있었지만 독일의 생산 품질은 전쟁이 진행되고 원자재 부족으로 타협이 불가피해지면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셔먼의 장갑은 일반적인 전투거리에서 독일의 5mm 또는 88mm 대전차 포탄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독일 보병 대전차 무기와 경량 차량 탑재포에 대해서는 뛰어난 방호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방호 수준은 전차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보병, 포병, 전술 공군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한 미국 제병협동 교리 내에서 셔먼의 의도된 역할에 충분했습니다. 1944년 9월 독일군이 라인강 진입로 방어 준비를 할 무렵 미군 기갑 전력에 대한 독일 정보부의 평가는 초기 경시하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발전해 있었습니다. 독일 지휘관들은 셔먼 전차의 개별적인 전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 기갑 사단이 강력한 작전 조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소 폰 만투펠 장군이 지휘하는 제5기갑군은 로렌 지역으로 진격하는 미군에 대한 반격 작전을 위해 기갑 전력을 집중하려는 독일의 시도였습니다. 만토이펠 장군의 병력에는 최신형 판터 기형 전차로 무장한
제111 기갑여단과 제113 기갑여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판터 전차들은 독일 중형 전차 설계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투 중량 45톤, 최대 80mm 두께의 전면 장갑, 그리고 2000m가 넘는 거리에서도 연합군 전차를 관통할 수 있는 전설적인 75mm 및 케이블 거의 41, 10주포를 갖추고 있었죠. 독일 전술교리는 판터 전차가 좋은 사격 시야를 확보한 방어 진지에서 운용될 경우 미군 전차가 유효 사거리 내로 접근하기 전에 여러 대의 셔먼을 파괴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아라쿠르 에이라코트를 향한 이 공격 작전은 미군의 작전 방식에 맞서 이러한 독일 전술 교리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라쿠르 지역을 방어하는 미군은 크레이튼 에이브럼스, 스레이튼 에이브럼스, 중령이 지휘하는 제4기갑사단, 예하 전투사령부 A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4기갑사단은 노르망디, 노먼디, 돌파와 프랑스 전역 추격전에서 명성을 떨치며 미군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갑부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중령의 부대에는 75mm와 76mm 주포를 장착한 다양한 셔먼 전차 약 50대와 함께 지원 전차 구축대, 기갑 보병, 포병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라쿠르 주변의 미군 진지는 셔먼 전차가 판터 전차에 비해 기술적으로 열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전술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지형은 구릉진 농경지로 숲과 마을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어 일부 엄폐된 접근 경로를 제공하는 동시에 높은 지점에서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은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포병 사격 목표를 미리 설정하며 지원 부대와의 협력을 확립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점은 1944년 말 독일 공군 루프트와페 이 사실상 하늘에서 축출되면서 미군은 완전한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셔먼과 판터 전차의 기술적 성능 비교는 독일 전책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판터의 75mm 주포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최대 3000m 거리에서도 셔먼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셔먼의 75mm 주포는 500m 이내 거리에서만 판터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고 그것도 한정된 약점에 정확히 명중해야만 가능했습니다. 76mm 셔먼 주포는 이 성능을 다소 향상시켜 유리한 상황에서 최대 800m 거리에서 전면 관통이 가능했지만 여전히 판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2.5배 및 5배 배율을 가진 Term GL Fern Alor GR 집비아 조준경을 장착한 판터의 광학 장비는 탁월한 장거리 정확도를 제공했습니다. 명확한 사격 시야를 가진 준비된 진지에서 운용될 때 독일 포수들은 미군 승무원들이 효과적으로 반격하기 전에 셔먼 전차들을 교전하고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별 전차 대 전차 교전에서의 전술적 우위는 수많은 이전 전투에서 입증된 바 있었습니다. 독일군의 전후 보고서는 판터 한 대의 손실당 여러 대의 셔먼을 파괴했다고 정기적으로 주장했고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미군의 전차 손실 기록과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기술적 계획이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전술적 교전이 발생하는 작전적 맥락이었습니다. 1944년 9월 19일 시작된 아라쿠르를 향한 독일군의 공세는 독일의 기술적 우위를 약화시키는 미군의 통합 전력 협동 작전에 즉시 직면했습니다. 전장 전체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교회 종탑과 급수탑에 배치된 미군 포병 관측병들은 독일군 집결지에 집중, 포격을 요청했습니다. 근접 신관 탄약을 갖추고 잘 조직된 탄약 보급의 지원을 받는 미군 포병 부대는 연료와 탄약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일 포병이 따라올 수 없는 지속적인 사격률을 유지했습니다. 미군 전투 폭격기, 특히 고속 항공 로켓과 227kg 500파운드, 폭탄으로 무장한 P-47 썬더볼트는 낮 시간 이동 중인 독일 전차 부대를 공격했습니다. 시속 약 480km, 300마일로 움직이는 항공기에 의해
위에서 공격받을 때 판터의 정교한 사격 통제 시스템은 아무런 이점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군의 방어 체계는 또한 셔먼의 우수한 기계적 신뢰성과 작전 가용성을 활용했습니다. 독일 판터 전차들이 준비된 미군 진지를 향해 전진했을 때 그들은 고정된 방어선이 아닌 여러 겹의 장애물과 교전 구역에 직면했습니다. 고속 76mm 주포와 뛰어난 기동성을 갖춘 M18 헬켓 월데이 헬켓을 포함한 미군 전차 구축대들은 측면 진지에서 판터를 공격한 뒤 독일군의 방역이 조직되기 전에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셔먼 전차들은 소대 및 중대 단위로 움직이며 은폐된 접근로와 상호 지원을 활용하여 교전 거리를 좁혔습니다. 미군 교리는 전차, 보병, 공병, 포병이 협력하는 팀으로 작동하는 통합 전력 전술을 강조했습니다. 판터 한 대가 한 번의 교전에서 셔먼 두세 대를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그 판터 승무원들이 재장전하고 목표를 다시 조준하는 동안 미군 포병은 그들의 진지 주변에 포탄을 퍼붓고 미군 보병은 공격을 위해 기동하며 추가적인 셔먼 소대들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전투가 전개되면서 공학적 지속 가능성 요인이 명확해졌습니다. 독일 판터 전차들은 작전 운용 시 우수한 전투 성능을 발휘했지만 가용성을 떨어뜨리는 기계적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판터의 마이바흐, 메이박스, HL230, P30 벤지는 강력했지만 잦은 정비를 필요로 했고 야전 조건에서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터의 무게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받는 종감속 기어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고장났으며 교체를 위해 대규모 정비창 수준의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복잡하게 겹쳐진 로드 휠 서스펜션은 탁월한 승차감을 제공했지만 젖은 환경에서는 진흙으로 꽉 차고 추운 날씨에는 밤새 얼어붙어 승무원들이 각 휠 스테이션을 녹이고 청소할 때까지 전차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한된 예비 부품으로 운용되고 지속적인 공습을 받는 독일 정비 부대들은 판터 전차를 계속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아라쿠르, 전투에 대한 미군 정비 기록은 전투 손실과 기계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셔먼 전차의 작전 준비 태세가 교전 내내 85% 이상을 유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료 상황은 독일의 기술적 우위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판터 전차는 도로 주행 시 약 0.7km와 L 1.7마일 갤레온, 야지 주행 시에는 0.4q L 1마일 갤레온 미만의 휘발유를 소비했습니다. 1984년 9월 독일의 연료 보급 상황은 재앙적이었으며 가용한 보급량은 최소한의 작전을 수행하기에도 간신히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차 지휘관들은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이동을 최소화하라는 엄격한 명령을 받아 전술적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받았습니다. 셔먼 전차는 현대 기준으로 연료 효율이 좋지는 않았지만 더 무거운 독일 전차보다 마일당 연료 소비량이 적었고 미군의 연료 보급은 사실상 무제한이었습니다. 미군 병참 부대는 노르망디와 프랑스 남부 항구에서 전방 지역까지 정교한 보급망을 구축하여 매주 수백만 갤런에 달하는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이러한 병참 우위는 미군 전차들이 연료 고갈 걱정 없이 자유롭게 기동하고 교전 사이에 재배치하며 무력 정찰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라쿠르 전투의 실제 교전 양상은 작전적 요인들이 전술적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9월 19일 아침 안개를 뚫고 진격하던 독일 판터 부대는 깊이 있게 배치된 미군 진지에 직면했습니다. 중대 규모로 진행된 독일군의 진격은 시야가 개선되면서 초기에는 장거리에서 여러 대의 셔먼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승무원들은 후퇴 진지를 준비하고 포병 사격 구역을 미리 조율해 두었습니다. 독일 전차들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셔먼 전차들을 추격할 때 그들은 미리 설정된 포병 사격 지역으로 이동했고 더 가까운 거리에서 차체 엄피 홀다운 진지에 배치된 미군 전차들을 만났습니다. 800m 이내 거리에서는
셔먼의 76mm 주포가 판터의 측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고, 미군 교리는 이러한 교전 기회를 만들기 위해 측면 기동을 강조했습니다. 독일군의 전후 보고서는 이 교전에서 측면 공격과 포격으로 여러 대의 판터가 손실되었음을 기록했으며, 승무원들은 미군 전차를 파괴했지만 통합 전력의 압력으로 인해 후퇴해야 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이러한 양상은 약간의 변화를 보이며 반복되었습니다. 독일 기갑 부대들은 징역하여 미군 전방 진지와 교전하고 파괴된 셔먼 전차를 기반으로 전술적 승리를 주장했지만 작전 목표 달성에 실패한 채 후퇴해야 했습니다. 미군의 손실은 전차 수로 볼 때 상당했지만 후방 지역에서 대체 전차와 승무원이 지속적으로 도착했기 때문에 작전 능력은 크게 저하되지 않았습니다. 제4기갑사단의 정비 부대는 전장에서 손상된 셔먼을 회수하고 수리 가능한 차량은 수리했으며, 수리 불가능한 전차 잔해는 부품 조달을 위해 해체했습니다. 손실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전차 전력은 대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독일 기갑 여단은 전투 피해, 기계적 고장, 연료 부족으로 판터 전차를 잃으면서 유효 전력이 꾸준히 감소했고 보충할 수 있는 대체 전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양측에서 회수된 전차들의 기술적 분석은 설계 철학의 차이가 가져온 실질적인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장에서 회수된 셔먼 전차들은 전투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는 여전히 작동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터의 75mm 주포에 명중된 셔먼은 장갑이 관통되고 내부 부품이 파괴될 수 있었지만 엔진은 일반적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변속기는 기능하며 서스펜션은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정비 승무원들은 종종 손상된 전차를 수리시설로 견인하여 파괴된 부품을 교체하고 며칠 내에 차량을 전력에 복귀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회수된 판터 전차들은 전투 피해와 함께 기계적 고장을 동시에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감속 기어 고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승무원들이 벌인 판터는 경미한 전투 피해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종감속 기어와 이를 설치할 시설이 없으면 그 전차는 영구적인 손실이 되었습니다. 공학적 차이는 근본적이었습니다. 셔먼의 설계는 전장 손상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수리와 회수에 중점을 두었지만, 판터의 설계는 야전 유지 보수성보다는 전투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라쿠르 전투를 분석한 독일 기술 정보 장교들은 미군 기갑 전술에 대한 그들의 발전된 이해를 반영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판터가 직접적인 전차 대 전차 전투에서는 여전히 우수했지만 미군의 작전 방식이 이러한 우위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한 보고서에서는 미군이 모든 가용한 무기를 조율하고 전차 손실을 목표 달성을 위한 허용 가능한 대가로 받아들이면서 체계적인 철저함으로 싸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독일 분석가들은 셔먼의 신뢰성 덕분에 지속적인 작전이 가능했던 반면, 판터의 기계적 문제는 주기적인 정지를 강요하여 공세의 기세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보고서들은 무선 통신을 갖춘 전방 관측병들이 지시하는 미군 포격이 독일 전차들을 지속적인 괴롭힘 속에서 운용하도록 강요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미군 지상군과 전술 항공기관의 협력은 연합군 제공권이 우세한 지역에서 독일군의 주간 이동을 저지했습니다. 독일 지휘관들 중 일부는 개별 무기의 품질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산업 및 병참 역량에 대해 마지못해 존경심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만토이펠 장군의 참모진은 작전 요약 보고서에서 미군 부대가 오전에 교전에서 손실을 입어도 효율적인 병참 시스템을 통해 교체 전차와 승무원을 보충받아 오후에는 완전한 전력으로 복귀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독일군은 손실을 보충할 수 없었으며 전투력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셔먼 전차에 대한 초기 조롱인
토미 쿠커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전략적 요소가 전술적 우위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어렵게 얻은 깨달음을 반영했습니다. 독일의 교리는 우수한 장비를 통해 개별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지만 미군의 교리는 지속적인 작전 능력을 통해 전역 알잔이에서 승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0월 초까지 아라쿠르를 향한 독일군의 공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제5기갑군의 기갑여단은 전투 손실, 기계 고장, 연료 고갈로 인해 초기 전력의 극히 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전장을 장악했고 독일 국경을 향한 진격을 계속했습니다. 교전에 대한 통계 분석은 미군 접근 방식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전투사령부 A는 전투 중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된 셔먼 전차 약 25대를 잃었지만 지속적인 교체 및 수리 덕분에 전투 내내 45대 이상의 작전 전력을 유지했습니다. 독일 기갑여단은 판터 및 4호 전차 약 86대를 파괴되거나 유기했으며 이는 초기 전력의 절반 이상에 해당했고 보충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매일 파괴된 차량 수로 측정된 미군의 전차 손실률은 높아 보였지만 보충률이 손실률을 초과하여 작전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독일군의 손실률은 어떤 날에는 더 낮아 보였지만 보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손실조차도 전투력을 회복 불가능하게 저하시켰습니다. 전차 대 전차 전투에 초점을 맞춘 기술적 분석에서 종종 간과되었던 미군의 포병 효과는 아라쿠르 전투에서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군 포병대는 전투 중 약 2만 발을 발사했으며 그중 다수는 독일 기갑 차량과 보급 차량을 겨냥했습니다. 독일 보고서에는 포격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판터 전차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포병 교란이 효과적인 보급 작전을 방해하고 전차들을 분산 배치하게 만들어 전술적 조율을 약화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제병 협동 시스템에서 셔먼의 역할은 기동성 있는 보호된 화력을 제공하고 독일 전차들이 교전하기 위해 스스로를 노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었고 그 후 미군 포병대가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전 개념은 셔먼 전차가 전차 대 전차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무기 시스템의 지원을 받으며 작전 목표를 달성할 만큼 충분히 오래 생존하는 것이었습니다. 탄약 소모 패턴은 미군의 작전상 이점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군 전차 승무원들은 적의 움직임을 억제하고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거리에서도 표적을 공격하며 주포 탄약을 아낌없이 발사했습니다. 75mm 및 76mm 셔먼 전차 탄약은 엄청난 양으로 공급되었으며 전투 내내 부족함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독일군 승무원들은 탄약 절약 지침 아래 작전을 수행했으며 재보급은 불확실하고 제한적이었습니다. 독일군 승무원들이 중요하지 않은 표적에 탄약을 소모하는 것을 망설이는 동안 판터의 우수한 포 정확도는 덜 중요해졌습니다. 반면 미군 승무원들은 탄약 고갈 걱정 없이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인 전략적 비대칭성을 반영합니다. 미국의 산업 역량은 사실상 무제한적인 소모품 보급을 제공했지만 독일 산업은 기술적으로 우수한 장비를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부대에 대한 보급 흐름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아라쿠르 전투 이후 양측이 기록한 전술적 교훈은 전쟁의 남은 기간과 그 이후까지 기갑전 교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군 지휘관들은 제병 협동과 우수한 병참이 개별 무기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작전 방식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시스템 내에서 셔먼의 역할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셔먼은 종합적인 지원 체계 내에서 지속적인 작전을 위해 최적화된 기동성 있는 화력을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 플랫폼이었습니다. 미군 기갑 교리는 플랫폼 대 플랫폼의 우위를 추구하기보다는 작전 속도, 병참 지속성, 제병 협동 통합을 점점 더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산업 생산, 병참 능력,
항공 전력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점과 일치했습니다. 독일 지휘관들은 다른 교훈을 얻었지만 독일의 악화되는 전략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중 많은 것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들은 준비된 진지와 명확한 사선을 갖춘 방어 작전이 기술적으로 우수한 전책의 최고의 운용 방식임을 강조했지만 미군 제병 협동 부대에 대한 공세 작전은 점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함을 증명했습니다. 독일 교리는 미군의 포병과 항공 전력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차량 품질과 관계없이 미군의 제공권 아래에서 주간 이동은 거의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보고서들은 독일이 제한된 수량으로 최대 기술 성능을 추구하기보다는 더 단순하고 신뢰성 높은 전차를 대량 생산하는 것을 우선시했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이러한 분석은 생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판터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생산되었지만 미군 설계가 보여준 기계적 신뢰성을 결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셔먼 전차의 공학적 유산과 아라쿠르 같은 전투에서 얻은 작전적 교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어졌습니다. 전후 미군 전차 설계는 셔먼의 많은 원칙을 통합했습니다. 최대 성능보다 기계적 신뢰성을 우선시하고 수송성과 병참 지속성을 위해 최적화된 설계, 그리고 승무원 생존성 강조 등이 그것입니다. 주요 제2차 세계대전 서비스에는 너무 늦게 도착한 M-춘교식 퍼싱 중전차는 더 강력한 장갑과 무장을 추가하면서도 셔먼의 기계적 신뢰성 중점을 유지했습니다. 전후 M419, M427, M4B8 전차 시리즈는 이러한 진화를 계속하며 작전 가용성과 유지 보수 용이성에 대한 미국의 강조를 이어나갔습니다. 산업 역량, 병참 시스템, 제병 협동 통합과 같은 전략적 요소가 전술적 차량 성능보다 종종 중요했다라는 교훈은 냉전 시대와 그 이후까지 미군 군사 교리의 핵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셔먼의 공학 철학은 또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국제 전차 설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련 전차 설계자들은 다른 기술적 경로를 따르면서도 생산 능력, 기계적 단순성, 작전 신뢰성에 대한 미군의 강조를 공유했습니다. 품질과 양을 겸비한 측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 전차 중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T-34 중형 전차는 적절한 방호력과 화력, 뛰어난 기동성, 간단한 유지보수, 대규모 생산량과 같은 유사한 설계 원칙을 반영했습니다. 전후 소련 전차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계속했으며 서방 전차 설계에 비해 투박해 보였지만 대량 생산과 최전선에서의 유지보수 용이성에 최적화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미군 공급 장비를 운용한 유럽 나토 군대는 표준화되고 신뢰성 있는 설계에 병참 이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러한 교훈은 그들 자신의 개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셔먼의 설계 접근 방식이 갖는 상징적 중요성은 순수한 공학을 넘어 민주적 산업 전쟁이라는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 전차는 시민 병사들이 복잡한 기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도록 훈련될 수 있다는 미국의 확신, 산업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시스템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낼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체계적인 조직이 개별 기술적 우위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대표했습니다. 판터와 티거 같은 독일 전차들은 다른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즉, 기술적 우수성과 뛰어난 개별 성능이 수적, 산업적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라쿠르 전투는 작전 상황에서 이러한 상반된 철학을 시험했으며 지속 가능한 적합성이 지속 불가능한 우수성보다 종종 더 가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셔먼 전차는 관통되면 불에 탈 수도 있었고 전차 대 전차 개별 전투에서 패배할 수도 있었으며 정교한 독일 설계에 비해 투박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셔먼은 계속 움직이고 계속 싸웠으며 궁극적으로 미군 기갑사단이 유럽 전역을 진격하게 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공학적 원칙들, 즉 신뢰성, 유지보수 용이성, 생산성,
지속 가능성은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까지 이르는 전장에서 값진 경험을 통해 입증된 분명히 미국적인 군사기술 접근 방식을 대표했습니다. 셔먼의 승무원들은 더 나은 장갑과 더 강력한 포를 높이 평가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이 전차의 가장 큰 강점은 임무가 끝날 때까지 매일 그리고 전투마다 그 자리에 존재하며 작동하고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